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국어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쭉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훑어볼게요. 1번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정 전에는 네 축구공점초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약간 이거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수정 후에는 네 축구공 좀 빌려줄 수 있겠니?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화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발표자가 여러분 판다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청중의 대답을 듣고 나서 역시 아시는 분들이 많군요 하고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중심 화제를 청중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답이 3번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에 첫 소리를 된소리를 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된소리는요 여러분 쌍기읒, 쌍대읒, 쌍비읒, 쌍시읒, 쌍지읒을 말합니다. 근데 이유가 없이 발음이 나면 그대로 된소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이러한 된소리는 어떻게 된대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된소리가 아닌 여러분들 중졸 때 이미 배우셨어요. 애사소리인 뭘로 나겠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을 볼게요. 딱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발음이 딱지라고 발음이 됩니다. 기역의 뒤에 뭐예요? 발음이 쌍지읒이 올 때에는요. 어떻게 돼요? 원래 애사소리로 발음을 표기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은 딱지라고 발음이 되지만 쓸 때는 딱지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번으로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발음은 법석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비읍 뒤에요 발음이 쌍시옷이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예사소리인 시옷을 써야 되니까 법석이라고 써야 되니까 이거는 맞는 맞춤법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피동 표현은요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히리기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늘려볼게요. 본디말로 거기 늘려볼게요. 덮였다는 덮이었다가 되겠죠. 그쵸? 맺혔다는 맺히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굴렸다는 굴리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담겼다는 담기었다가 되겠죠. 잘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히리기가요. 근데 이러한 피동 표현은요.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하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이 피동 표현하고 사동 표현하고 여러분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동 표현은요. 피동 표현과 똑같이 이히리기라는 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우구추라는 사동 전미사도 붙어요. 근데 이게 붙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피동하고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피동이랑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사동이 있을 때는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목적어도 우리 중졸 때 배웠죠. 목적어는 을로 조사 같이 묶여서 나타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거 지워볼까요? 보니까 구슬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피동문이 아니라 피동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사동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리다는 구르다의 사동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은요, 요즘 계속 고졸에서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몇 번 걸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어적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적기를 쉽게 얘기하면요,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사람 을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람 물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게 이어적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끊어적기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국어는 끊어적기예요. 근데 니은을 볼게요. 얼굴이며를 소리 나는 대로 쓰려면 얼굴이며가 돼요. 이게 이어적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어적기로 표기되어 있다? 아니죠. 이건 끊어적기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세국어의 특징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카테고리에 고졸 검정고시에 들어가시면 중세국어의 특징, 중세국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 과잉 연결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1번 서로는 과잉 연결 시대의 의미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에서는 본론에서는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3번에서는 결론에서는 과잉 연결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 권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한번 요거 답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스마트폰 하느라고 오히려 이제 대화 같은 거가 끊어지잖아요. 거기 대화 대신에 문자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막 이런 식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아니면 문제점.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보호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은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요. 이것도 좀 지울까요? 과잉 연결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 권유가 결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터넷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꾸 발음이 먹게 되네요. 그래서 좀 물을 마심으로써 조금 한바탕 좀 쉬었다 왔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범죄 노출과 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과 끊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건데 1번에 보니까 조사를 잘못 사용했으므로 연결 2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부사격 조사 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벌써 나왔네요. 혹시 모르니까 B번도 한번 볼까요? 운동 능력은 연습량에 비례하여 향상된다. 이것은 크게 여기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인터넷 과잉 노출에 대해서, 과잉 연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뜬금없이 운동 능력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다익선은 뭐예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도한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예요? 지나친 게 오히려 더 안 좋잖아요. 부족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라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 이가 아니라 뭐예요? 어떨까라고 써야 되겠죠. 이 히읗 받침은 보통 어떻게 할 때 쓰는 받침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들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문법 문제죠. 음운 변동이 적용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에 오는 니은, 미음은요. 여러분 비음은요 3가지가 있어요. 거기 니은, 미음, 이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바뀐대요?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됐으니까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해요? 비음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볼까요? 여기에서는 기역 다음에 히읗이 왔잖아요. 여기 히읗 없죠? 그럼 얘 탈락.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밥집은 비읍 다음에 지읒이 왔잖아요. 여기 지읒 있나요? 없죠? 탈락. 그쵸?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디귿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읒이 왔죠. 여기 지읒도 없네요. 얘도 탈락이네요.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없네요. 보니까 뭐예요? 기역 뒤에 뭐가 왔어요? 미음이 왔죠.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기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봤죠. 국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육사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맨 끝을 보셔야 되겠죠?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이육사는 1940년대에 시인으로 독립운동가이면서 이 사람은 조국의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까마득한 날에, 이거는 과거를 말하겠네요.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리법으로서 안 들렸다라고 하면서 태초에 이제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광야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한다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거기 산맥들이 연모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의인법이네요.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광야겠죠.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가 그만큼 신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신성성. 역시 여기도 과거에 해당하겠죠. 끊임없는 광음을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는 치고 마치 꽃처럼 표현했네요. 큰 강물이 바로 이제 역사를 말하는 거겠죠. 문명, 역사,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과거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눈이 날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현재를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이 눈은요, 여러분들 시에서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육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일제시대의 눈은 뭐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라고 했어요. 매화향기, 여러분들 매낭국주 사군자 아시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비의 지조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조국 광복의 기운,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겠다, 뿌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는 다시 청구의 뒤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구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뒤에라니까 미래를 의미하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백마는 아주 좋은 사람, 거기 백마 타는 왕자님, 뭔가 간절히 원하는 기다림의 대상, 아주 좋은 사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바로 조국 강복을 가져오는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 후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 1번이 맞겠네요. 그리고 뭐 음성상징은 있었나요? 의성어 어때요? 없었어요. 반어적 표현 물론 없었고요. 미완성된
거기 문장에 종교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딱 거기에 완성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고요. 각 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1연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네, 광야의 과거 태초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연에서는 외부 세력에 대한 호감이요? 호감? 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광야의 신성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A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니까 뭐예요? 여기 부분이겠죠. 뭔가를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여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소설이 나와 있네요. 맨 끝에 볼까요? 보니까 작자미상 박시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소설로서 그 다음에 이거의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범해 왔거든요. 그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선이 굉장히 거기 뭐죠? 창피할 만큼의 큰 패배를 맛보았죠. 그래서 인조가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되게 수치스러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백성이 얼마나 거기 창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치스럽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걸 굳이 소설에서까지 그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만큼은 마치 조선이 조선을 거기 대표하는 이제 박씨 같은 사람이요. 청나라의 용병인 용골대를 아주 청나라 장군인 용골대를 아주 혼내주는 모습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가 이 박시전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졸에서도 이제 배웠던 거라서 중졸 카테고리에 제가 넣었는지 아니면 문학 카테고리에 넣었는지 아마 둘 중에 넣었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씨가 구슬발을 들이우고요. 부채를 주고 불을 붙이니까요. 불길이 오랑캐 진영을 덮쳐서 오랑캐 장졸이 대열을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면서 남은 군사는 살길에 도망하여 다 도망갔대요. 왜냐면 용골대하고 용골대의 부하들이 박씨 거기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뭐예요? 동생을 죽인 게 박씨라고 생각해가지고 원수를 갚자 하고 박씨가 살고 있는 데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박씨가 어땠어요? 혼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이 되나요? 부채를 쥐고 불을 붙이니까요. 불길이 오랑캐 진영으로 확 옮기고 막 그래요. 능력치가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마블에 나오는 영웅이라고 할까요? 자, 볼게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내가 여기는 지금 용골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계집, 그 조그만 계집은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박씨겠죠. 시험하다가 공연히 내 부하만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아니리요 하고 이제는 돌이켜 가려고 할세. 뭐예요? 왕대비. 왕대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왕비, 우리나라 왕비죠. 조선의 왕비. 그 다음에 세자. 세자는 역사상으로 이제 소현세자 말하는 거고요. 대구는 이제 복림대군을 말하겠죠. 그래서 소현세자는 나중에 죽었고요. 복림대군이 그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죠. 바로 효종이 되겠죠. 장안 미색을 다 데리고 가는지라. 그랬더니 박씨가요. 거기 뭐예요? 여종이 계열을 시켜서 외치기를 이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구 즉 조선을 침범하였거니와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약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역사상으로는 왕비는 끌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박시전은 소설이긴 하지만 군데군데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 조금씩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 볼게요.
박씨가 또 계하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가 이랑 그리하려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면서 이윽고 공중으로 두지기 무지개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요. 비가 막 쏟아져요. 보통 비 쏟아지고 무지개가 피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음풍이 일어나면 백설이 날리고요. 갑자기 눈이 날려요.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얼음이 얼어서 오랑캐 군중의 말발이요. 땅에 붙어가지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죠.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기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마지못하여 오랑캐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벌여 피하당 바로 이제 박씨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앞에 나아가 꿇어서 무릎을 꿇고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하친을 받았으나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인조가 한복한 거 말하는 거예요. 왕 대비는 안이 모셔갈 것이니 박부인 덕택에 살려주시옵소서. 여기 이 박부인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박씨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비 안 데려갈게. 오케이 우리 좀 살려줘 이 얘기죠. 그랬더니 박씨가요 주렴이나 아까 구슬발 문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기 뭐죠? 여러분들 옛날 중국집 같은 데에서 이렇게 거기 뭐죠? 구슬로 된 커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짖기를 너희들을 씨 없이 죽일 것이로되 천시를 생각하고 천시는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는 시기네요.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넘치는 죄를 지었으나 이번은 아는 일이 있어서 살려 보내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내도 누구일까요? 박씨를 말하겠죠. 그쵸? 그러면 12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요? 나가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 99.9%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속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기에서 구하는 동물 있나요? 없었어요. 즉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있나요? 네, 박씨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기억니은 디귿 중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디귿도 박씨, 리을도 박씨, 그리고 뭐예요? 기억도 박씨 하지만 얘는 왕비를 뜻하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 소설이니까 나와야겠죠. 1번 박씨는 오랑캐의 용맹함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혼내주고 있는데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박씨는 오랑캐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옛날 말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엄청 길어진 거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설시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옛날 말투로 되어 있고 한 세 줄 되어 있으면 고시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어떻게 돼요? 거기 뭐죠? 갑자기 거기 무진장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갑자기 그냥 쭉 길어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중장이 엄청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설 시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텁이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엄 위에 뛰어 올라서 앉았네요. 여기서 두꺼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비판의 대상인 탕가놀이 있잖아요. 지 이익만 해먹는 그런 거 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파리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말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을요. 그리고는 두엄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 했거든요. 이 두엄은 이제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건너편을 바라보니까요. 두꺼비의 천적에 뭐가 나타났어요? 백송골이죠. 그러니까 이 백송골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꺼비보다 좀 더 높은 관리들, 맨 위에 있는 관리들, 중앙 관리들이라든지 외세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겠죠. 백성들이 떠 있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이 끔찍해서 섬뜩해서
펄떡 뛰어내요. 내닫다가 펄떡 뛰어서 내달아다가 어떻게 해요? 두어 만에 자빠졌네요. 자빠지고 못 쳐라. 아이고 얘야 마침 날새 망정. 날쌘 나이니까 망정이지 에얼질 뻔하여라. 뭐예요? 피망들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까지 하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탄간오리의 잘못된 모습을 풍자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허세 떨고 있잖아요. 이렇게 허세 떠는 것을 내자의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허장성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탄간오리를 풍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볼게요. 우선 형식적인 거 물어보고 있네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9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요? 이거는 향가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길다. 네, 사설시조니까요. 답은 벌써 2번 나와 있죠. 그리고 16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풍자를 하면서 지금 좀 상상을 해보면 두꺼비가 이제 놀랬다가 확 떨어졌다가 뭐예요? 걸음 뒤에서 자빠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예요?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풍자하는 거죠. 희화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쭉 나와 있는데 뭐예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이네요. 근데 잘 보시니까 S샵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죠.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일까요? 네,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의 대본이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요. 선천성 조로증으로 신체 나이가 80살이 넘은 소년 아름은 16살이지만 외모는 어떻게 해요? 80살이네요.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모 대수 미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대요. 이들은 아름의 치료비를 마련하라고요. 아름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S샵, 그 다음에 17이 되겠네요. 17번째 장면, 아름이의 방이네요.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그러시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대요.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아빠 대수죠.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대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잠이 드는 아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컷투 시간 경과가 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이죠. 그러면서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그때 전자우편 소리 띵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는 아름이 그러면서 인터넷 접속을 해보니까 편지함에 편지가 한 통 와 있더래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아라는데 제목은 아름에게라고 되어 있네요. 아름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졌대요.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자우편 주소는 방송을 통해서 알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라는 걸 알고 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이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서 나도 조금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서아라는 친구도 아픈 친구네요. 그러면 이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까지 한번 계속 지문을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이서아? 두근두근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네요. 가슴이 뛰고 그 다음에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장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S샵 18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서아가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이게 뭐예요? 환청으로 들렸네요. 서아의 목소리. 아름이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된대요. 그리고는 컷2 침대에 누워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서아의 목소리.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컷2 집 앞 골목길의 아름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서아 목소리 또 나오네요.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이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대요? 아니요.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가 되니까 연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2번 장가막을 구성단이 장가막을 한 것도 희곡이니까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시나리오니까 아니겠죠. 3번 등장인물이 관객과 직접 소통한다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거기 안에 필름 속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 즉 촬영을 고려한 전문용어 여기 S샵 있었네요. 컷2 있었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름에게 경제적 어려움이요. 경제적 어려움은 아버지 어머니가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2번 아름에게 투병 생활의 고통이요. 서아 때문에 지금 설레이는 거 보이세요? 막 별의별 목소리 톤으로 다 나오는데요. 고통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아니죠. 또래 아이. 동갑인 아이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렘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청순한 말투로, 농염한 말투로, 그 다음에 귀여운 말투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아름은 심장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네, 맞죠. 2번 서아나 아름이 출연한 방송을 보았다. 네, 맞죠? 그 다음에요. 3번. 서아는 집에 직접 찾아왔다고요? 환청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이라는 사람의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자유, 규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요,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요,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되고요,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와 같은 입장, 즉,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된다면서요. 규제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과학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해볼게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여기 부분 들어갈 거예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앞에 거하고 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들은요,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 거죠. 아울러 이들은요,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요, 인간 개체 복제도 할 수 있고,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는 것이므로 사전에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요. 연구의 자유를 볼 거냐,
자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가를 하는 문제는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1번 구체적인 통계 자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2번 화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 네. 자유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상반된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게요. 22번이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초래네요. 초래.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함. 네, 맞네요.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뭐예요? 미명은 뭐래요? 그럴듯하게 내세운 면목이나 명칭. 네, 맞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리을이 뭔데요? 쟁점. 여러분, 쟁점이라는 것은 양보하고 뭐 협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쟁점의 쟁자가 다툴 쟁자거든요. 양보, 협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문학이 나왔네요. 김정숙이라는 사람 외에 실화,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자들은요, 천주교와 함께 유입된 서양화를요, 대상의 참다운 현상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합법으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서양 합법에 매료되었던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요, 특이한 면이 발견된대요. 즉, 박재현이나 박재가나 홍대현과 같은 이용 후생학파, 즉 북학파들은요, 주로 서양화의 해화적 표현에 관심이 많았대요. 얘네들은 해화적 표현이요. 자, 해화적 표현이요. 이에 반해서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경세치용학파는요, 뭐에 관심이 많았대요? 기구에 관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다르듯 서양화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 또한 달라지는 것이 참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입된 서양화법은요,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대요. 끼쳤으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지속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뭐예요? 영향을 금방 끼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뭔가 역접의 관계,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의 의미, 이런 의미로 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하는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대요. 그러면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는 동양에서는 뭐예요? 마음으로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먹과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상의 의미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는데, 반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돼요? 있는 그대로 하려고 원근법이나 화려한 색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러한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이 같은 차이는 즉 뭐예요?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동양인과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서양인들의 뭐예요?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23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서양화법의 유행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었네요. 유행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2번 이용후생학파는 회화에 사용하는 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볼게요. 이용후생학파에는요, 회화적 표현이고요. 경세치용학파는 기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구는 이용후생학파가 아니라 경세치용학파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그쵸?
그쵸? 이해되셨나요? 3번 이형후생 아빠와 경세지형 아빠는 한문자 지형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화가들이 뭐가 선호했다고요? 아니요. 동양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24번 기억에 들어갈 말. 아까 여기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그러나 하지만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바로 이 부분이죠.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네, 회화적 표현이 뭐예요? 서로 다른 이유,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념 얘기한 적 없어요? 공통적 얘기한 적 없어요? 잘못된 통념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거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원하시는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